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3부 순서입니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염태영 후보님, 수원시장이십니다. 염태영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시장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터뷰 많이 다니시죠? 조금 그런 편이네요. 이제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글쎄,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긴 여전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요즘에 그 호남, 충청 다 합동연설회가 예. 취소되고 29일 날 저기 전당대회만 그렇게 치른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다 취소가 되고? 예, 이제 호남권 네. 엊그저께 취소됐고요. 네. 그리고 충청권이 이번 주였는데 네. 그것도 일단 지도부에서 취소를 했어요. 음. 그 이후 일정은 아직 취소는 없고요. 네. 지금 취소된 것도 다 취소됐는지 이후에 연기를 해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표현은 연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연기는요? 예. 그러시군요. 수원은 그 비 피해 이번에 크지 않으셨나요? 예, 우리 지역은 다행히 않았나요? 그 안성촌 수계에 최상류에 있어서 물이 비교적 잘 빠지는 편이라 큰 수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실 대목이 예. 아마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 된 적 있나? 나온 적 있나? 이렇게 또 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과거에 선례도 좀 있었죠? 예, 3번째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앞에 2번이 있었는데 네. 안 됐죠. 그러니까 2015년 전당대, 2018년 전당대에 두 네. 번 있었고요. 예. 이번이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으로는 세 번째인 세 번째. 거죠. 예. 예. 이제 될 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앞에 두 분이 예. 그래도 잘 깔아주셔서 그리고 공감대가 제법 넓혀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동정표 네. 같은 것도 얻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예. 뭐라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건강.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선출직 최고위원이 다 국회의원만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네.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도 한 2,400명 이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없어요. 현재는 전부 다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들로만 뽑히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풀뿌리 정치인이 우리가 한번 자력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장성 또 다양성 그래서 민주당을 더 건강하게 해보자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도전해 본 게 벌써 이제 5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동안 그 생활 정치라는 게 굉장히 큰 모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것이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예. 가장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생활 정치 영역인데 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예. 요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요. 그런 연장선이죠. 예, 거기다가 이번에는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네.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들이 했던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세요. 아주 좋아요 평가가. 그렇죠. 예.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이거 지방정부들이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중앙정부가 네. 그 이후에 확대해서 발표한 거죠. 네. 또 그 외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 네네네. 워킹 스루라는 거 예. 다 우리 지방정부들이 시작한 그게 아마 거예요. 수원 무슨 저기 그, 고양시 예, 고양시에서 고양시가 했죠? 예, 제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로 확산됐고요. 네네.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퍼졌죠. 네. 그리고 그 해외 입국자들이 계속 감염돼서 들어오니까 해외 입국자들 안심 귀가 서비스라고 네네.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검사 시설에서 검사하고 또 안심 숙소에서 또 별도로 기거하게 하고 그리고 음성이 되면 댁으로 보내는데 댁에 있는 분들은 또 호텔로 보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철저한 네. 방역 체계를 도전해서 한 것도 다 지방 정부들이고요. 그 외에 뭐 이를테면 해고 없는 도시 또 임대료 인하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기초 정부들, 광역 정부들이 먼저 도전했던 건데 중앙 정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그것을 격려하면서 야 이거 국가 사업으로 하자, 예. 확대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가 지방정부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예. 시범 사업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 먼저 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 전국적으로 이거 확산하자 이런 예. 것들을 사실은 발빠르게 중앙정부한테 전달도 하고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받아 안아서 시행하는 예.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장악한 지금의 여권의 프리미엄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박 선생님이 아주 정확히 보신 건데 지금 민주당의 뿌리는 기초는 지방 정부들을 거의 우리가 장악했다고 하는 표현이 네, 맞을지 네. 모르겠는데 다 우리 민주당 단체장들이 네.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이 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이 이전과 달리 굉장히 큰 성과들을 내잖아요. 그것들이 민주당에게 크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도움이 되는 이 현장성, 지방 정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네. 여기의 성과와 음. 이분들이 볼 때에 꼭 필요한 정책 사안들 이런 네. 것들이 중앙당에 직접 반영되고 예. 그것을 통해서 확산되면 네. 훨씬 더 민주당이 그 정책적으로나 네. 또 기초부터 단단해지는 거나 또 의견의 다양성을 모으는 구조나 훨씬 유익하죠. 네. 만약에 그 뭐 당선 당연히 되실 거라고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당선되시면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그런 정책적인 것의 우수 사례 예. 발굴해서 전파하는 거 하나. 예. 예.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기초원 광역의원들 중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곳곳에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예.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석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예를 들면 제 생각이 뭐냐면 지역위원회하고 연계시켜서 지역위원장들의 평가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버려야 돼요. 지방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음 공천 때 그 핸디캡을 준다든가 뭔가 해서 지역위원장도 앞장서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지방 정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책임을 염 시장님이 최고위원 등극하시면 꼭 그 역할을 함께. 예, 지금 아주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는 하나지만 지방 정부는 기초가 226개, 광역이 17개예요. 네. 서로 경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정부 수반들이 수장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많이 벌일 수가 있어요. 중앙 정부는 가만히 보다가 그 중에 잘 되는 것만 빼다가 네. 확산시키면 돼요. 확대시키면 그걸 갖다 우리는 스몰 베팅, 스케일 업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이걸 외면해요. 평상시는 외면하다가 이번 코로나 때는 워낙 다급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좀 더 확산해서 훨씬 더 효과를 본 게 K방역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될지 또는 기초광역의원이 될지 그 분명히 그 중에는 그 자질의 문제라든지 또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사회 규범에서 일탈되는 문제가 도덕성 있죠. 문제가 예. 나올 수 있죠. 네. 그것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히 걸르기 위해서 네. 이를테면 공천 과정에서 걸러야 될 게 있고 예. 또 운영 과정에서도 면밀히 평상시에 평가를 했다 다음번 공천 때 반영하게 한다든지 네. 또 기준을 보면 지금 그 자기 주택의 소유의 주택도 몇 채 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민주당의 공의적 가치를 보면 처음부터 걸러져야 될 일이었다. 토 세력들도 좀 있죠. 토 예. 출신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를 때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략 그럴 때 무슨 친서 관계나 오늘 개파다 뭐 이래 서로 감싸고 뭉치고 이러고 하지 말고 네. 정말 그런 것만큼은 엄격히 네. 걸러서 사실 청와대 들어갈 때도 그런 사람들은 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사람도 좀 더 엄격히 기준을 적용한 걸 갖고 그 잣대로 우리 사람들을 쓰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기강을 좀 잡고 시민들한테는 좀 겸손한 예.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박시영 TV가 월수금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예. 그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들 대상으로 예. 그 정책 소개하는 정책 배틀 이런 걸 사실은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기초는 기초끼리 뭐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연대해서 하세요. 제가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 좋습니다. 전국 그래서 대표니까 네. 저희가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좋네요. 권하기도 하고 같이 네. 경합하게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고 또 좋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예. 저희도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팟캐스트 이런 유튜브 시장에서. 그래서 예. 제가 그래도 그쪽에 조금 컨설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감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아마 그 배틀하면 예. 자치단체 중 기초정부 예. 중에 도전할 때가 많을 거예요. 예.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최고위원회
기초단체장 분들도 도전하시고 원외위원장 중에서도 도전할 분이 있고 예. 또 평당원 중에서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서 예.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예.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예. 이게 꼭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 지도부가 물론 지도부가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증은 철저하게 돼야겠지만 목소리 자체가 다양하게 분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예. 평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게 전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봤고요. 아주 시대를 제대로 읽고 계시는 그 박시영 선생님이십니다. 민주당 아까 이제 바꾸고 싶다는 방향성을 좀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시장으로서 수원시장으로서는 좀 광을 좀 파르셔야 돼요. 여기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좀 잘했다라고 자랑 삼아 하실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우선 제가 10년째 시장이잖아요. 예, 삼선. 예, 뭐 이것저것 제법 여러 가지를 해야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특별히 제가 광발 얘기를 제가 한다는 건 쑥스럽고 예. 제가 맨 처음에 2006년도에 나와서 떨어졌는데 네. 그 떨어진 사실 자체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 예. 벌써 10년 시장하니까 저 사람 늘 시장만 했나 보다. 그때는 진짜 어려울 때죠. 그렇죠. 2006년에는. 2006년대 처음 나올 때는 이제 청와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다 열린우리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나갈 때 네. 청와대 비서관 중에선 저 혼자 나갔습니다. 근데 떨어질 줄 알고 나갔죠. 그리고 떨어졌고 예. 그리고 4년 후 2010년부터 됐는데 네. 어쨌든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재선 삼선 갈수록 그 지지율이 점점 올랐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은 민주당 국회의원 5석씩 전석 계속 연거푸 당선되는 이런 정도로 지형을 바꿨으니까 네. 민주당 시장이 잘못했다고 하긴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거고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사실 민선 5기 때부터 혁신적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번에 21대 국회에 또 예. 그 국회의원으로 네. 많이 또 전환되죠. 되셨죠. 예. 예. 근데 그때 우리들끼리 경합을 많이 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예. 이제 그때 나온 정책들이라는 게 이를테면 생활임금제 같은 걸로 최저임금을 상당히 견인해 내기도 네, 하죠. 네. 또 사회적 경제라는 거, 그렇죠. 마을 만들기라는 거. 김영배, 민영배 뭐 이런 분들도 예, 계시죠. 이해식, 김성환 이해식, 뭐. 김성환 그러네요. 예, 예. 다 우리 같이 예, 그 예. 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그 기초 정부의 정책적 견실성을 그 만들고 그 토대가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그 바닥도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5기가 2010년 아닙니까? 예. 그때 2010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민주당이 선전했죠. 예. 그 배경에는 노 대통령 또 서거가 있었고요. 예. 1주년이 있었고 예, 또 그 당시에 일들이 몇 가지 있죠. 무상급식 뭐 이런 게 또 예, 그 친환경 예, 급식 예, 같은 예. 것도 다 그때 그때, 본격화된 것들이거든요. 정책선거에서 압도했고 예,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예. 어떤 결연한 의지들도 꽤 예. 있었죠. 좋은 분들 일단 많이 예. 이제 출마했고 그때 당선돼서 혁신을 했던 시장들의 공통 특징이 그 전에 개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그렇죠. 예. 그 정책 포커스를 했고 네.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과감했고, 과감했고. 예. 또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했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뒤에 물론 박원순 시장 예. 그 뒤에 됐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가려운 예. 곳을 잘 긁어주는 정책들이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 정책들이 꽤 그럼요. 많았어요. 예. 민선 5기 때 예. 기초 그 정부들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방 정부들의 정책적 경쟁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1990년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읽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독재를 근본적으로 그 타파시키고 안정적으로 민주 체제로 가고 자유진영 체제가 보다 확실한 그 자기 지지 기반을 갖고 또 그때로 보면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건 결국 지방선거 지방자치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분이 1990년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고 1991년부터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자치제가 다시 복원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정권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95년에 이제 단체장 선거가 처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순시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구청장들도 꽤 많이 당선됐고 그리고 나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 되고 나니까 대선도 그전엔 다 조직 선거로 우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맞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바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형이. 김대중 대통령과는 뭐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그 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대학교 때 그분이 워낙 그 삼김씨 또는 민주화를 열었던 분으로서 쫓아다니는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그분이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덕에 제가 이제 시장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김홍걸 예, 그 예. 아드님, 예. 그 아드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정말 당신 같은 사람도 한번 시장이 최고위원이 돼서 지방자치제가 만든 성과 같은 것을 제대로 정당 안에 투영해야 된다는 격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분이 살아계실 땐 그분보다는 그분이 정말 존경하고 같이 했던 박영숙 선생님이 있습니다. 평민당 총재를 하셨던. 박영숙. 예, 예, 압니다. 저는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은 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예. 제가 거기 기조실장을 하면서 예. 그분 여성분 예, 맞잖아요. 그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분이 대신 총재 대행도 하고 네, 계셨죠. 맞습니다. 예.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조사를 읽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또 그분도 운명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일화들을 그분이 안병무 선생님의 부인이셨거든요. 예. 재야 운동할 때 민주화 운동할 때 고초 네. 이런 것들을 들었던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그분의 옥중서신에 그것이 젊을 때 저한테 아주 큰 감동으로 세계적인 한국이 갖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인물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럼 대단하시죠. 생각할수록 대단하시고 예. 존경스럽죠.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어떤 뭐 청와대 픽업이 되신 거잖아요. 예. 뭐 직접적 인연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그분이 부산을 정점으로 했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는데 2002년 대선 전에 네. 그 이제 환경 정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시민운동 할 때라 네.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002년 말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네. 2달 동안 인수위에서 환경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참여하셨군요. 예, 인수위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2달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청와대 들어가고 뭐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할 때 저는 시민운동을 계속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다 않고 나왔는데 2년이 지나는 시점에 환경 사안이 너무 많이 불거졌어요. 그렇죠. 지율스님. 지율스님 100일 지금도 단식.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종교인들의 예. 새만금 일로 삼보일배하는 예, 거 삼보일배. 이런 것이 계속 터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광화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게 방패장, 되는데 부안 방패장도 있었고. 예, 아유. 그건 고전이긴 한데 그쵸, 어쨌든 예, 예,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도 환경단체 대표로 단식 농성하다가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최초로 환경비서관을 두고서 이런 걸 관리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밑그림을 그렸던 절더로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같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협의했는 걸과 그러면 그 시장님 뒤에 김은경 비서관이었나요? 예, 제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김은경 비서관한테 넘겼고 그분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네. 그 첫 번째 환경부 네. 장관이 되죠. 네. 제 후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또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수현 뭐 네, 청와대 네. 정책실장 네, 했던 네, 네. 그런데 그 어쨌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환경비서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국정과제비서관이고 그 안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생기니까 수원시장 나갈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나갔던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그 대통령 퇴임하는 날 같이 봉화로 귀향열차를 타고 갔어요. 네. 그리고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봉화 마을을 찾아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그 발전 예, 관련해서. 생태 건축이든지 그렇죠. 그 오리농법이든 오리농법. 예, 네. 이런 것을 네.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저 책도 드리면서 뭐 또 자문도 해드리고 네, 네. 뭐 어떤 때 나가서 같이 모내기도 하고 또 그 옆에 뜰에서 네. 막걸리도 밤 이슥하도록 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느 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음, 다시는 날 찾지 말라고. 그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위압과 수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그 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운명하셨고 그날 바로 봉화마을 가서 그 비 오는 데서 목 놓아 울다가 바로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원역 앞에 시민 분향소를 차리고 시민 그 상주 대표 역할을 했죠.
그게 2009년도입니다. 예, 2009년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벽지에서 화장한다는 걸 제가 수원에서 하면 좋겠다고 다시 제안을 했는데 마침 이해찬 장례위원장이 와보시고 수원으로 결정해줘서 수원 연화장에 모시는 예, 것을 연화장. 우리 예. 노사모하고 우리 시민들이 노란 리본과 노란 풍선으로 그 입구부터 그 연화장 안까지 다 장식을 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수원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가신 길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그리움이 저희가 뼛속까지 있게 돼서 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시민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를 그 연화장에 세우자 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시민들의 성금을 모으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봉하마을 외에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가 있는 유일한 곳이 수원시고 수원시 연화장에 아유. 그분의 추모비를 갖고 있게 됐죠. 잘하셨네. 이런 정도 그 안타까움이 지금도 그 그리움이 뭐 저한테는 굉장히 사무치는데 그분의 진정성을 왜 국민들이 그렇게 몰라줬을까? 그리고 왜 그분을 그렇게 조롱했을까? 지금 지나고 나면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라든지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또 그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깨끗한 정치를 만든다든지 정말 그분의 진정성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야말로 평검사들하고 자신의 위치를 내놓고 그렇게 그 맞짱 뜬다고 표현할 그러니까 정도로 검찰의 문제, 뭐 언론의 예. 문제 그걸 다 부각시켰던 다 거죠. 부각시키잖아요. 예. 본인이 싸우면서 그걸. 예. 정말 저는 저런 그 조금 거칠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정성 있게 역사 문제에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나갔던 분이 또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후대가 다 평가하고 예. 가장 역대 존경하는 좋아하는 대통령 1위 하면 지금 이제 노 대통령이 나오고 예. 국민들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지 예. 좋아하지 않는지 이 호감도 조사하면 노무현 대통령 거의 70%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당 지지층 내에서도 예. 노 대통령을 인정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역사가 좀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화제를 좀 돌려봐서 예.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한국판 뉴딜 중에 예. 한 축 아닙니까?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린 뉴딜은 또 시장님 이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안목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할지, 뭐 좀 당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 위기에다가 또 지금처럼 그 기후 변화 문제, 그 기상 이변이 계속 빈발되고 이런 것들 또 감염병들이 빈발하는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것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그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네. 한국 정부가 그게 늦었어요. 그리고 늘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네. 그런 정도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경제 방역까지를 포함한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그 안에 그린 뉴딜이 들어간 것은 아주 그 방향은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과제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판 뉴딜에 이제 160조를 이제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그린 뉴딜이 있는데 그린 뉴딜이 그 실제로 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발전 정책, 그 이를테면 전력 생산 수급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또 다른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제갈이라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앞에만 그 표지만 바꿔서 그린 뉴딜 이렇게 해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데 실제 내용이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 정확히 읽으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상당히 성공 사례들을 만들면 그건 국가 단위로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정착을 시키자. 사실은 지금 에너지 문제가 지금 어디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소로 만들어서 그걸 먼 거리를
그 송전탑을 통해서 보내요. 네. 에너지 로스도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돼 있어요. 네. 네. 사실은 우리처럼 과밀한 도시화되는 게 이것을 한 곳에서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그 소비지에서 에너지를 그 가급적 소비를 덜하게 하는 방법 또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그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유럽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가. 예,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갈기 위한 정말 우리가 기존에 그 정책이 갖고 있는 모순과 그리고 저 시대 정신에 떨어진 것들을 과감히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부 운영 체계, 지금의 정부 부처 정책, 지금의 부처가 있는 그 방식으로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 방향으로 꼭 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저 사람들 만나 보면 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스타일 사람들 좀 좋아하세요? 주로? 저는 지금 이제 그 이 그린 뉴딜 같은 것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탄소 저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 환경부나든지 산자부 이런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처 단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문제를 미봉적으로 보지 말고 보다 문제가 확산돼서 좀 그 거론하기 좀 불편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는 좋아한다? 그런 것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근본적인 변화나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탁 나오는 정부 중앙 정부에 포장된 이런 그 이를테면 정책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아주 이쁘게 포장돼서 내놓는 작품보다는 큰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결국 그것은 그 이후에 가기 위한 그러면 이제 바닥이 된다. 예를 들면 정치인 유형으로 보더라도 그게 노무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굵은 정치인 이런 그렇죠. 사람을 좋아하네요. 예, 그게 근본을 바라보고 근본에 대한 변화에 주저하지 말자. 제일 꼴보기 싫은 정치인 유형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실은 기회주의적이거나 또 그때 말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쪽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쪽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저쪽이 좋지. 괜히 우리 쪽 얘기하면 괜히 말 나오니까. 우리한테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분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일반 시민하고 동떨어진 생각과 발상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가끔 웃음을 주시는 분으로는 홍준표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좀 재미를 좀 글쎄, 주기도 하죠. 예, 가끔 재미를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 장점 단점을 좀 한 가지 든다면 예. 시장님께서 이건 남보다 내가 조금 특장점이 있다라는 요소와 이건 내가 조금 부족해 정치인으로서 뭐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책을 근본을 바라보고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저는 그 일종의 포장을 잘 못해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당신은 만들어진 성과보다 예. 외부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언론 플레이가 좀 약하다. 근데 저는 뭐 그걸 크게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위원 상대 후보들이 좀 많은데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다니다 보면 그동안에 야 별로 안 친해지다가 예. 합동연습 몇 바퀴 돌다 보면 저분은 저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뭐 농담도 하고 그러면 예. 또 교류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좀 알게 될 텐데 좀 평가해보면 사실은 네. 요번에 이제 하면서 뭐 8명의 네. 최고위원 후보를 늘 같이 다니게 되잖아요. 네. 7분은 국회의원이고 저만 이제 자치단체장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할 때도 8분의 의원님 모시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제가 몹시 거북해요. 사실은 후보들 모시고 이러면 되는데. 예, 8분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 제주도에서 첫 합동 네, 연설회를 끝나고 올 때 7분의 국회의원과 저 하나의 그 단체장인데 국회의원들은 쫙 별도로 그 공항에서
안내하는 분이 있죠. 나왔다가 딱 예.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쫙 가더라고요. 의전이 있죠. 예, 초선이라도 뭐 마찬가지고 의전이 저는 150만에 125만에 삼선 시장인데 저는 가방 들고 그 저기 수행 비서하고 둘이 예. 낑낑거리면서 아니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모습이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전. 근데 예. 그거 일장일단이 있더라고 들어보면. 근데 사실은 그 공무로 해외를 가거나 예. 이럴 때는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부득이하게 빨리 나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도는 아니, 존재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강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7분의 국회의원과 내가 있을 때 드러나는 차이가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 그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그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그 뭔가 진정성 있게 하긴 하는데 잘 그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받는 불이익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제 일을 할 때 그게 핸디캡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 최고위원 중에서 그 제가 요즘 다니면서 보면 신동근. 의원하고 그분이 1번이고 제가 2번이에요. 아 옆에 늘 있구나. 예, 그래서 보면 그분은 자신을 논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시니컬하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분석도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예. 그 재밌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배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연배도 전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력도 또 특이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한병도. 예, 한명도원. 예, 그분 그 나이는 저보다 젊어요. 예, 재밌죠. 예. 근데 예. 그 근중하시면서도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의원들 다 뭐 할 얘기는 있겠지만 특별히 언급하고 싶으면 뭐 그런 분들 예. 지지가 좀 겹치는 분도 있나요? 음, 이게 막 돌아다니고 야 염태영을 찍을까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고민 중이야 뭐 이럴 때 늘 예. 따라붙는 분이 계세요? 그 아무래도 김종민 아 예, 김정민 예, 의원. 예 그리고 그 우리 지역에서는 이원욱 아 이제 가까우니까 예, 의원. 화성 예, 옆에 예. 있으니까. 그러는 정도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다고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색깔 갖고 하는 거니까 누구 연설을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보면 즉흥 연설을 잘하는 분이 김정민 의원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를 많이 잡아왔구나. 그리고 이제 청문회 때, 국회에서 청문회 때 많이 막 국회에서 그 좀 항상 발언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그게 보다 분명하게 어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자체 장들은 어쨌든 염 시장님은 많이 대폭 지원할 거다. 밖에서 이제 관전을 하면 예. 그런 예상은 되고 예. 또 이제 의원들 중에서도 예. 아니면 원외위원장들 중에서도 시장님을 좀 돕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예.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나요? 이제 원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치분권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돕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단체장 하다가 의원 되셨거나 평소 소신이 자치분권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예. 평소 소신을 이를테면 갖고 있는데. 김두관 예, 의원님 그분도. 같은 경우는 평소부터 예, 줄기차게 지론이니까. 예, 예. 자치분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해관계 관계없이 가치지향적으로 저를 전적으로 그 성원하고 계시다는 편. 예,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박광원 의원 같은 분이 또 최고위원 중에서 자치분권을 담당하셨어요. 아 예. 또 예. 그분이 또 최고위원을 직접 또 치러보시기도 했기 때문에 예. 자문이 아주 유효할 때가 많고요. 근데 또 수원이잖아요, 지역구.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자치분권 운동을 같이 했던 지금 현역에 된 자치단체장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한 표는 무조건 염태영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시죠. 예. 아, 그게 그런 분들이 큰 있고, 도움이 되겠네요. 예. 원외위원장들이 또 사실은 그 국회의원 외에 다른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유리천정을 깨자고 하는데 또 상당 부분 그러면 같이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메디를 목표로 지금 저 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불러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모르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 조사해봤습니까? 이런 착각까지 않으면 이 지나긴 저 쉽지 않은 싸움 어떻게 근데 해결하겠어요? 5위 이내 입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판단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저야 모르니까. 지난번에 다 안 됐잖아요. 예. 첫 번째는 5명 뽑는데 6이 됐고 두 예. 번째는 8명 중에 8이 됐고 예.
이번에는 좀 오해 안에 들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울 뭐 이렇게 시장 아니 만약 최고위원 된다면 예, 수원시장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일부 걱정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안 대응책 뭐 이렇게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제가 수원시장 10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은 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남은 기간 2년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시가 못 푼 문제들이 다 중앙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최고위원하고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대표를 하다 보니까 국회도 또 중앙정부도 늘 상대하고 각종 발언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저 수원시정 일을 거기에 물리적으로 좀 더 있다 아니다 갖고 일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부시장이 둘이고 또 저하고 10년씩이나 호흡을 맞춰온 공직자들이 있고 그래서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어디서나 요즘 다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또 지금 이제 지방 정부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 분권 같은 문제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앙 정치 또는 중앙 정부하고의 협의 과정 중에서 나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지방 정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또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또는 우리 지역의 시도 의원들 또 야당까지도 네. 당신이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원해주고 있어요. 그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는데 우리 시는 분명히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은 시장이니까 시간 안 돼갖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민주당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 어쨌든 조건이 그 한국 정치를 주류로 하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죠. 아니 그러면 소수자라도 그걸 배려하고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원천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포용이고 그게 민주당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다른 시간 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시장이 뭐 시정일이나 열심히 하지 시간이 어디서 난다고 그 중앙당 지도부에 들어오려고 그래? 이것은 근데 그거는 그런 국민들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과거에는 지자체 단체장들 지금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과거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장들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광역 단체장들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별로 얘기합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치적 목소리까지도 어떤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정치 일선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거다. 예.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들 뭐 세 분 출마했는데 껄끄러운 사람은 없죠. 그 우선 기호순 대로 얘기하면 뭐 편한 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예. 우리 이낙연 당대표 후보님 총리 시절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해결해 드렸었어요. 평창 올림픽 때 예. 남북 단일팀 만들었잖아요. 여자 네네네. 아이스하키 팀. 그때 굉장히 논란이 컸죠. 예, 그 공정성 문제로 네, 예. 한국 정부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제가 국가대표는 정부가 만들지만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우리 실업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대표 끝나면 갈 데도 없는 그 우리 선수들을 제가 꼭 좀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고 이렇게 어렵게 운동한 선수들을 좀 제가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실업팀을 바로 창단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다음에 예 그걸 올림픽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제가 나가갖고 우리가 실업팀을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을 다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때부터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좀 표 좀 나눠 줍니까? 그래서 예. 그 이후에 그 실업팀 창단했다고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하고 저를 총리 공간에 초청해서 오찬까지 하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염 시장한테 꼭 신세져서 하나는 내가 갚을게 늘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지금 최근에 도움 받으시냐고. 그러니까 그걸로 갚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득표력으로 저를 도와줄지는.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런 인연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때 한번 그 카드를 쓰나 어쩌나 그러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김부겸. 예. 그분은 행안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가 이제 지방정부 대표를 하느냐고 자주 봐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녹이는 데는 탁월하세요. 그럼 예. 그래서 제가 꺼벅꺼벅 넘죠. 친화력이 최고죠. 예.
근데 지나고 나면 뭐 얻었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그분은 적지에서 얼마든지 헌신을 했으니까 민주당이 아주 그야말로 네. 그 험지에 가신 대표적인 분으로서 저희가 따르지 못할 그 또 내공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네. 네. 박주민 예. 우리 저기 그 박주민 당대표분은 벌써 한 달 전에 그분이 출마를 결정하기도 전에 아 이분이 출마해야지 민주당이 더 흥미 있고 또 예. 그 전당대회가 재밌을 거다. 또 이분으로 봐도 미치지 않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예. 저도 했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좀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예, 지금. 좀 붐업이 필요해서 예. 전당대 흥행을 위해서는 다크호스가 좀 뛰어들 필요가 그때 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봤죠. 아세요, 저한테? 예. 내가 확신하건데 100% 나온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정치를 하는데 정치 평론을 100% 저렇게 위험부도박을 해서 어떻게 하나 뭐 싶었는데 틀리면 틀린 대로 사과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 나오니까 예. 확실히 전당대회가 밋밋한 것을 훨씬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변화의 아무래도 기수 같은 역할을 하시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아주 민주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세 분 다 음. 이번에 보니까 아 저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렇긴 한데 그 최고위원하고 궁합이 어떤 게 맞을지는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이 아니지. 지금 이제 현역 지금도 최고위원 하고 있는 분들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예, 예, 최고위원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계시지만 가장 아마 당원들한테 논란이 됐던 당사자는 김혜영 최고위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내부 쓴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 자체가 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접해본 여론들 자체로는 우호적이지 않던데 그런 내부 쓴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민주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부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당이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부 쓴소리를 할 생각인데 그분이 한 내부 쓴소리는 저하고 조금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영남권에서 패기 있게 초선으로서 최고위원에 도전했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컸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쓴소리의 결은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야 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폐 세력들이 바로 하는 문제라든가 반개혁적인 어떤 준동이 있을 때 예. 아니면 언론이 이상하게 왜곡 보도를 한다든가 예. 당을 흔들 때 이럴 때 맞서서 싸우는 것들도 하면서 예,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쓴소리를 한다면 예. 균형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예. 날카롭게 싸웠던 거에 대해 별로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당원들이 볼 때는 내부의 총질만 한 게 아니냐라고 흔히 말하는 밉상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당원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 균형이 있어야거든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싸울 때 밖에 그 외부의 적과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싸울 때 싸우고 또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지적도 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외부에서 도둑놈들이 저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내부에 뭔 문제만 있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그럼 언론은 그걸 받아 써갖고 그걸 노리는 언론이 또 다 그러니까 언론 그 기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먹잇감을 주니까 잘 써주고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내가 잘하나 보다라고 착각이 또 빠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독배를 마시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님은 뭐 되시더라도 그럴 분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 풀뿌리 정치부터 출발해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검증되어 오는 과정, 정치인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우리 당도 보면 그 전에 보면 그 외부에서 조금 그 검증이 덜 된 가운데 한번 데려와서 신데렐라처럼 띄워가지고 네. 국회의원하고 뭐 이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 이것도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 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바닥부터 차분히 그 닦아오면서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전 합니다. 관료들의 이렇게 되게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 예. 관료들의 이제 개혁 저항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기강이 잘 안 쓰고 예, 말빨이 안 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늘 해왔던 습관 이런 예. 걸 가지고 이제 흔드는데 되게 정권이 그래서 후반기 고생을 하죠. 예, 내임덕도 그런 면에서 이제 관료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물론 권력형 게이트 같은 게 터지기도 하고 비리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말을 안 듣고 예.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면 또 당청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청와대 대통령이 되게 고립되는 예. 이런 어떤 역사가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되는 경험들이 많은데 관료들의 저항과 관련해서 저는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어떻게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도 상당한데 음. 참 일을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분이 그 웬만큼에서는 관료들을 잡고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 한 명씩 앉혔어도 그분하고 같이 순장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관이냐 이거 보면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장관들하고 그런 것으로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있는 중앙부처 관료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높은 벽 네. 그리고 그 자기들만의 그 일종의 집단 의식 이게 워낙 크잖아요. 네네. 그게 저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변화에 늘 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떠한 권력도 국민들에게 주권자에게 그 선택받아서 그래서 주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옹성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에 네, 반하게 되죠.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주권자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들 그 위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하잖아요. 네. 네. 그걸 결국은 권력을 쪼개놔야 되니까 그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느냐고 네, 이제 네. 공수처를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재부도 마찬가지. 네. 네. 사실은 청와대도 기재부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인데 예산의 배분의 문제인데 그때마다 매번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저 벽을 어떻게 넘을까 하고 고민하면 실제 변화나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벽이 권력으로 보면 검찰이면 중앙관료 집단으로 보면 결국 기재부예요. 기재부가요 공공기관들 인사권도 거의 아이, 그럼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면 이것을 빨리 하루아침 그 위임된 권력 그 국민의 선택에 의한 권력 아래에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놓지 않으면 참 계속적으로 그 우리가 저항을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그 안에서 또 생겨날 거라고 봐요.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일이 행안부가 또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가장 큰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기재부, 예, 조직은 행안부. 그래서 예. 그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클 수 있는 것을 꽉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의 가장 큰 저항은 행안부. 또 이를테면 그 정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다 움켜쥐고 있는 기재부가 결국은 중앙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문제만 좀 집중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끔 그리고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정부가 그 지방 정부하고 하는 재정 분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벽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죠. 예. 예, 정치는 왜 필요한 거냐면 안 될 때 문제가 안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 되든지 안 되든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요. 그럼 그것을 국민들이 저게 맞은가를 봐갖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주당이 저게 맞을 것 같으니까 선택해 줬어요. 그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방향대로 상상력대로 그 일이 진행하게끔 그 중앙 관료들이 기재부도 이제 뒷받침을 해야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협조를 안 하지 잘. 근데 이건 아닌데입니다 하고 딱 발걸 쳐갖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력이 아닌 데가 자기들이 그 기득권의 벽을 딱 쳐버리면 그 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좀 있으시고 관료 개혁에 대해서는 남다르고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염 시장님이 또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아시죠? 아까 언론 플레이 안 돼갖고 잘 안 써줬다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언론 개혁에 있어서도 좀 목소리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말씀 좀 끝으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안에서 지금 다양한 그 변화의 그 호소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가 쌓아온 30년의 성과를 접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부의 시각이나 또 여의도만의 시각이 아닌 데서 민주당을 그 지도부를 또 구성하게 해서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모멘텀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풀뿌리 정치인이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중앙 정치, 중앙당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방의 풀뿌리 정치를 대표하는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 그 임무로 제가 나선 만큼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진지 구축 이를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가 꼭 선출직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1위로 들어가면 확실한 상징과 확실한 변화에 적어도 그 이번에 새로운 모습은 갖출 수 있다. 이런 기호는 말씀드립니다. 2번. 기호는 2번, 이번에는 2번, 이번에는 2번 염태영입니다. 예, 오늘 염 시장님 보니까 예. 지난번 김용민 TV 때 그때 인터뷰할 때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길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한 25분 예. 남짓 됐던 것 같은데 오늘 한 50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예, 무슨 마음으로 어떤 결의를 가지고 도전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였고요. 예, 그다음에 듬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사안별로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관료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이냐 뭐 당연히 잘하실 거라 보고 그 예. 부분이야 주특기니까 본인이 가장 고민했던 영역이니까 잘할 거라 보고 관료개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태영 시장, 염태영 후보께서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그 원하시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박시영 선생님이 보시는 예언 능력이 저는 확실히 맞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분들 같이 해주셨는데요. 염태영 시장님 목표한 바 이루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